안녕하십니까. 서로 선정하는 영상학과 정수진입니다. 저는 뇌졸중에서의 임상평가에서 영상평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후반기에는 저희 시각적 과제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해보자 합니다. 노란 글씨만 보면 되니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스트로크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1995년도에 처음에 그 뇌졸중에서 어떤 약의 약물 유효성 평가를 해서 임상 트라이얼들 굵직굵직한 트라이얼들을 이렇게 정리한 건데 NEJM과 뭐 이런 큰 스터디들을 주로 했고 그때 어떤 이미징 바이오마커들이 쓰였나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95년도라는 글자거든요. 95년도에 부터 CT가 쓰였다는 거죠. 이런 환자를 선정할 때 그리고 세이프티 마커로 역시 CT가 쓰였다는 거. 해모리지의 평가를 위해서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95년도부터 굉장히 옛날부터 뇌졸중에서는 영상평가가 기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표라고 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2000년도 정도 오면 이런 디퓨전과 같은 MRI가 쓰인다는 거. 기초로 말씀드리면 CT에서 뇌졸중에서 쓰이는 보통 이미징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면 non-contrast CT, 그러니까 조영제를 쓰지 않은 그냥 브레인 CT를 쓰고 그거가 아니면 CT 엔지오그래피가 조영제를 써서 하는 혈관 조영술을 쓰고 그리고 CT 퍼퓨전이라고 하는 조영제를 넣고 CT를 해서 퍼퓨전을 하는 이 세 가지가 CT의 바이오마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졸중에서는. 그러면 MR은 어떤 게 있느냐? MR은 디퓨전이라는 게 있어요. 디퓨전 역시 MR이고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뇌졸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퀀스예요. 이게 그냥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졸중의 진단은 사실적으로 지금은 디퓨전이 합니다. 의사가 뇌졸중이 의심된다고 해서 뇌졸중이 진단된다고 신경과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지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공공단체나 디퓨전이 이상이 있어야 임파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똑같은 MR-NGO가 있습니다. 이제 MR-NGO는 조영제를 쓰는 NGO가 있고 조영제를 쓰지 않는 NGO가 있어요. 그거가 있고 NGO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퍼퓨전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팍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 그것이 CT에서는 non-contrast CT 혹은 CT 퍼퓨전이 되고 MR에서는 디퓨전이 되고요. 임팍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나중에 조금 나오겠습니다. MR-NGO라는 것은 혈관 상태 그리고 퍼퓨전은 그 관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 외에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꽤 초창기부터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했던 것이고 그 외에도 초창기부터 정량적 분석 및 인디펜던트한 센트럴라이즈 리딩이 활발히 되어 있습니다. 큰 스터디에서. 그러니까 임상평가에서 뇌졸중에서는 이미 초창기부터 뇌졸중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제가 뇌졸중만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영상평가가 중요한 의미로 쓰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정리한 거는 최근에 20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랜더마이즈 멀티센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엔도바스칼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미징이 쓰였나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거 한 올해 내에 아마 KJR에 이제 리뷰 논문으로 나올 텐데요. 이거 제가 정리하려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보시면 이게 더한 베피즈 뇌졸중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유명한 스터디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치료의 패러다임이 또 바뀌었어요. 최근에 뇌졸중의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급성 뇌졸중의 경우죠. 사실 튜머랑 다르게 뇌졸중은 한번 빵 일어나고 그 뒤부터는 딱히 할 게 없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결정되고 나머지는 더 치료하고 이렇게 없습니다. 튜머는 계속 약을 주고 할 수 있는데 뇌졸중은 그때 발병할 때 뭔가 해주지 않으면 그냥 상황이 끝나고 환자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대처가 대단히 중요해서 항상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고 저희가 항상 모토로 가는 건데 그래서 임상시험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맞추기가 어렵죠. 환자 영상 찍는다고 치료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스터디가 엎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이 던데퓨즈랑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이것도 유명한 스터디를 정리를 쭉 했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쓰였나를 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MRS라는 게 보이죠. 이 MRS라는 거는 90일 스트로크가 발생하고 약 3달 이후에 환자를 평가합니다. 잘 움직이세요? 잘 걸어 다니세요? 뭐 이런 걸 평가 점수가 있어요. 6점까지 주고 이제 6점은 사망이고 0점 정상인데 그거가 어느 스터디나 프라이머리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뇌졸중은. 근데 일부 스터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영상 평가를 프라이머리로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영상이 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면서 다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졸중에서는 기본적으로 MRS 90일이라는 것이 금과 옥조이고요. 뭐 사실은 어느 그룹, 어느 리시스트나 어떤 공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뇌졸중은 너무 옛날부터 이미 썼기 때문에 그게 금과 옥조고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MRS 임상평가 기본이다. 영상평가는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아웃컴 정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건 대규모 스터디의 경우죠. 페이지 2 정도부터는 사실은 이런 MRS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환자 수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영상평가가 프라이머리로 나가는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 한국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오히려 영상평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정리를 제가 했었고 이거를 나중에 혹시라도 뇌졸중 스터디를 하실 때 이 논문을 그냥 보시면서 어떤 걸 써야겠다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이거 나중에 각각의 뇌 임팍 그리고 해몰릭 트랜스포메이션에 가끔 나오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정리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이미징 CRO 역할보다는 주로 IRC 역할을 했는데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뇌졸중 영상 시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초반에 스폰서와 그 이미징 CRO IRC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돼야 스터디가 그대로 돌아가는가의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어떤 임상 투표들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컨설턴트로서 참여를 하면서 IRC로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이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단계부터. 그래서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아직 하고 있는 건데 큰 스터디는 아닙니다만 저희 과 선생님이 하시는 건데 일단 하고 싶으신 아웃컴은 새로운 임팍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새로운 임팍을 뭘로 측정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CT로 할 거냐, MR로 할 거냐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팍 뇌경색, 허결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경색의 진단은 디퓨전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디퓨전으로 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CT로 하면 거의 뇌경색이 잘 안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리전은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넌 컨트라스트 CT나 퍼퓨전을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은 디퓨전으로 하기로 했고 정의를 합니다. 새로운 뉴 임팍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래서 초반에 생겼던 것에 초반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팔로우업에서 새로이 보인 디퓨전 리스트릭션 리전을 뉴 임팍이라고 하겠다라고 저희가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는 사실 논문을 근거로 한 거고요. 뇌졸중 분야는 조금 중량이랑 다르게 이렇게 어느 그룹이 지정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밖에 비교될 수 없는 데서 다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너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했고 그러면 이 리커런스의 임팍은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거죠. 로컬과 디스턴트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로컬은 그 처음에 생긴 퍼퓨전 데피시트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거는 결국 혈관이 막히는 거고 그 막힌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브레인이 있으면 어느 혈관이 막히면 요만큼만 이제 피가 안 갈 텐데 거기 안에 다시 임팍이 생기면 그건 로컬이다. 로컬 요 임팍이고 처음에 생긴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막히는 것으로 생긴 거는 디스턴트 로컬 임팍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것도 다 논문의 근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라 맞춰서 ECRF를 만들었습니다. 디퓨저는 변수가 뭐냐? 생겼나 안 생겼나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로컬 디스탄트를 하냐, 그리고 숫자를 세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저먼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매저먼트를 저희는 중요한과 다르게 기계가 합니다. 좀 별로 저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데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 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매저를 해서 디퓨전 인스티튜션에 있는 모든 부위를 그냥 매저를 하고 나중에 팔로우에서 또 매저를 해서 그 차이를 그냥 델타 값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헤모리직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뇌경색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셀 레벨에서는 거의 반 이상의 헤모리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브레인 티슈에 인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비가 무조건 브레이크다운이 됐고 피가 새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영상으로 보이는 것은 그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뇌경색 발생한 그 부위에 뇌출혈이 생기는 것을 뇌경색 후 뇌출혈 혹은 헤모리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정의와 클래시피케이션 이카스라는 이건 스터디 이름인데 이카스 1, 2, 3가 있고 어느 거의 95%의 스터디가 이카스를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카스 그냥 쓰시면 돼요. 이카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카스 1, 2, 3에서 어떤 스터디는 난 이카스 1을 따랐습니다. 어느 이카스 2를 따랐습니다 하는데 그냥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게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스터디를 잘 하면 이 스터디는 CT만 할 겁니다. 이 스터디는 MR만 할 겁니다. 하고 이제 별로 디스컬러 패시가 안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의 NEGM 스터디들은 아마 CT가 MR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디스크리퀀시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무시하면서 지금 그냥 인수로 해가지고 결과를 내고 있는데 소수에만 100명 미만의 혹은 그 100명 원저리에서 이걸 섞으면 굉장히 결과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CT를 쓸 거면 CT를 쓰고 MR만 쓰면 MR을 써야지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MR이 조금 더 미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R을 하시기를 리코멘드하고 그 프로세스를 잘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MR이 되면 또 CT도 아까 그랬지만 스탠다이제이션 이슈가 나옵니다. 표준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팬텀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영품원에서 CT는 해결된다고 했고 MR도 영품원에서 해결하지만 디퓨전 같은 거는 영품원의 규정에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팬텀 스터디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헤모리지 트랜스포메이션을 매저하는 거는 GR이라는 MR 시퀀스를 쓰거든요. GR이라는 걸 혈관 보는 피나는가 안 나는 거를 잘 보는 건데 GR이라는 것이 그리고 SWR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또. 이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초창기에 GR을 찍고 나서 팔로우를 SWR을 찍으면 또 이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이던 거를 그냥 계속 보여준 건데 마치 여기서 안 보이니까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다이제이션 이슈를 잘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나을 것도 안 나오고 안 나올 것도 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런 걸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던이나 데프즈 같은 유명한 스터디들 최근에는 이런 거에서 인식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이니셜과 팔로우하고 같은 이미지 모습을 최소한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규정인 것 같아요. 튜머처럼 완전 똑같은 시퀀스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왔을 때 저 EMR 아니면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CT를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처음에 CT 찍었으면 이 사람 다음에 CT 찍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스트로크.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매저먼트 똑같이 제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저희 매저를 했었고요. 임파코어는 이제 뇌경색의 실제적인 볼륨인데 매저먼트를 그럼 뭘로 할 거냐 했던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용이 어려워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 에스펙트 스코어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흔히 씁니다. 이 에스펙트 스코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의 눈문도를 보고 점수를 매기거든요. 뇌경색이 한 10점이에요. 그러면 거의 없는 거고 한 5점이면 반 정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최근의 경향으로 보시면 그냥 메저먼트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근 스터디도 메저먼트를 하고 있고 에스펙트로 쓰긴 하는데 메인으로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저먼트를 하시는 게 델타 값을 하시는 것이 제일 유용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스테노폴리시브 리저널에서는 리커뮤레이션 이슈여서 어떤 거로 이건 사실 어떤 거에도 상관없고요. 이 사이가 같으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스코어링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드렸어요. 이 스터디엔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근거를 대드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초창기부터 디자인을 다 참여해서 어떤 모델리티를 어떻게 쓰실 거고 어떻게 팔로우하십시오를 다 뉴럴로지스트 피아노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스터디를 디자인했었던 경험이 한 두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터디를 잘 끝내고 다시 한번 또 제대로 그죠. ECRF인데 뭐 그냥 있고 없고 하고 테리토리, 아나토미 로케이션, 메모리 트랜스포메이션 있고 없고 이런 걸 그레이드를 이제 하는 걸 했고요. 이거 리바스큘레이션 이따 나올 텐데 굉장히 스케일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지정된 게 없고 그냥 많이 쓰는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터디 어떤 게 맞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스터디 제가 정리한 그 논문에서 쓴 거를 쓰면 대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시각적으로 크게 말 걸진 않습니다. 또 다른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해머리 트랜스포메이션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뇌경색하고 내추럴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이게 중요한 이유는 환자의 푸어 아웃컴과 연결됩니다. 뇌경색 이후에 내추럴이 생기면 환자가 안 좋아지는 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평가해서 환자의 예후와 연관시키겠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머리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는 걸 아직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BBB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슈가 깨지면서 브레인에만 있는 그 BBB가 깨지면서 그것에 의한 그 출혈성 경향이 생겨서 티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카스 1, 2, 3에 다 똑같은 건데 이카스 1에 처음 따온 건데 A, B, C, D가 이제 그레이드가 다른 겁니다. 헤모리직 타입, 헤모리직 임팩트 타입 1, 헤모리직 임팩트 타입 2, 페렌키멀 헤마토마 타입 1, 타입 2입니다. 요거를 이제 구분해 주는 게 그 센트럴라이즈 리딩의 핵심 역할이 되겠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정의는 나와 있어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스몰 페테키아 얼렁더 마지노드 임팍 따라서 약간의 피가 나면 그건의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MR로는 10mm 미만이다. 여기 있어요. 이거는 뭐 어느 한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위에 거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가 사실은 이 해머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는 CT에 대해서밖에 제대로 안 돼 있고 MR은 논문 한두 개가 그냥 얘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서 같이 써도 크게 시비를 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입 타입 2가 되면 조금 더 커졌다. 그렇지만 매스 이펙트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사실 이 헤모리직 임팍 타입, 헤모리직 임팍들과 다음에 나오는 페렌키 헤마토마 이 두 개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 거랑 뒤에 거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진다고 잘 알려져 있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나누는 게. 그 중요한 게 이런 정의로 해놓고 이걸 구별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some slight space occupying effect가 있으면 헤마토마 이거 막 하다가 이게 막 그러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 반복하다. 이렇게 데피니트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이제 결국 운을 맞추는 그 목 트레이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썼고 이거를 신경과 뇌졸 중에 모든 수지가 쓰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 크게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에서 뭐 논문 옛날 논문들이 어떻게 된 CT, MR이 다르다는 것을 말했고 MR이 좀 더 잘 디텍션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그렇지만 인터, 인트라, 인피어빌리티가 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해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스터디를 할 때
이 목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같이 하는 그 위원들과 정말 밤에 모여서 이걸 하는데 정말 부담도 아니고 모의고사를 서로 보면서 점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케이스를 주면서 해가지고 이거를 근데 잘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수능이라고 하는 진짜 트레이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안 하고 들어가면 뭐 이걸 대단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그나마 하고 이걸 하는 거는 눈을 맞추면서 각각의 세부 규정은 다시 정합니다. 그 큰 타이틀이 안에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요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자. 그거를 이제 논문들과 해서 에비던스 하에서 이런 거를 다는 거예요. 세부 항목을. 이건 타입 2야. 이건 재봐서 이러니까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1심 넘었잖아. 그리고 컴플런트 해. 이런 거를 위원들끼리 했고요. 이거는 논문에서도 다르다고 위원 자기들 법적으로마다 달랐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CT고 이게 맞죠. CT에만 전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헤모리지 타입 2와 헤마토마 1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환자의 그 아웃컴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얘기하면 이런 여러 가지 디스크레펀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양한 스터디를 통해서 그 위원들이 모여서 잘 트레이닝을 하면서 눈을 맞추고 그거를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드에 맞추는 작업이 사실은 헤모리지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잘 결과를 나오기에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팍도 이제 초창기부터 어떤 거를 매저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그냥 라피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라피드라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영상을 넣으면 자동으로 임팍을 그려줘요. 뭐 대단히 부실한 소프트웨어인데 많이 쓰는 사람이 장땡이라고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터디들은 라피드 혹은 올레아라는 걸 쓰고요. 근데 어떤 정량 분석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올레아 쓰셔도 되고 라피드 쓰셔도 되고 비싸서 이게 메인 아웃컴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고 여러 다양한 스터디들이 뭐 다양한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큰 스터디들이 정말 큰 스터디들이고 스트로크에서는 대단히 어떤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의 중요한 스터디인데 지맘대로 하는 이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부터는 이제 라피드라는 걸 쓰고 그것은 이제 임팍이 처음에 이게 디퓨전 영상이고요. 임팍이 하얗게 보입니다. 처음에 임팍이 딱 오면 하얗게 보이고 ADC에서는 검게 보이거든요. 이 하얗고 검고의 리전이 임팍 코어라고 하고 이 코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디퓨전 리스트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어디에서 매장하는 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가면 실제로 임팍은 이만한데 검은 게 적어지잖아요. 그 임팍을 언더 이스티메이션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비천을 이거를 중시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보정하는 정도로 눈을 그린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뭐 이 사람은 그런 것으로 실제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ROI를 디피션으로 그리고 뭐 ADC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 논문과 여러 가지 논문 따라서 디피션 하이에다가 이것이 메인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정한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해서 그리는 이거 세미 오토매틱한데요. 나중에 이런 것을 해서 디퓨전을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임팍이죠. 여기 해머리지고요. 검게 보이고 해머리 GR인지 디퓨전인지 이렇게 정량적 분석하면 이니셜 팔로우에서 그냥 델타 값만 구하면 저절로 정량하실 수 있고 이게 이거는 저희 시각적 과제에서 실제로 만든 소프트웨어고 실제로 AIM에 그게 올라가 있어요. 다운받으면 그냥 쓸 수 있거든요. 어느 사람이나 이거 확인하는 말씀드리는데 이미지제 기반으로 만들어서 특허는 저희가 보통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넣으면 이게 하얀 데가 임팍이죠. 대충 그립니다. 그래서 스레숄드 해가지고 구하면 어느 정도 된다면 ROI가
만들어주고 거기에 있는 히스토그램이 다 만들어져요.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돼 있으니까 이거 쓰셔도 되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논문 여러 개 쓰는데 뭐 10분 한 워낙에 아피드가 비싸가지고 원래도 사실 저는 갖고 있는데 원래야 써는 게 좋지. 원래야 조금 그래서 제가 또 새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좀 요거는 이제 리커널라이제이션이니까 임팍이 중요하고 헤머리지 트랜스포메이션 이 두 가지가 제일 메인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뇌혈증 약물 윤성 평가를 약물 이효성 평가를 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재계통염 혈관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를 봅니다. 리바스큘러리제이션, 리퍼퓨전, 리커널라이제이션 저 처음에는 이거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쓰면서 알았는데 리바스큘러리제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근데 이러한 대단한 논문들조차도 이거의 의미를 인터체인저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섞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논문도 있지만 리바스큘러리제이션은 진짜 다 열리는 거죠. 그렇고 리커널라이제이션은 그냥 그 만약에 어느 혈관이 막혔으면 그 혈관이 뚫렸나 막혔나 보는 거고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은 그 뚫린 그 앞에가 막힌 거 안 막혔나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플로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까지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는 게 맞습니다. 리바스큘라이제이션하고 뭐 리퍼퓨전이라고 약간 거의 인터체인저블하게 해서 더 이상 이거랑 구분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 세 개 요 리커널라이제이션과 여기죠. 요 두 개는 거의 비슷하고 요건 좀 다른 의미인데 이렇게 주장하셔도 신권 선생님이 리커널이랑 리커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이런 구분은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영상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제일 많이 쓰는 크라이테리아는 MTK입니다. MTK라는 거는 Modified TK, Treatment in Cerebral Ischemia 스케일이라는 걸 쓰고요. 이거 제일 많이 쓰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디파이드와 안 모디파이드, 그러니까 MTK랑 그냥 TK 차이는 2A랑 2B의 정의가 달라지는데요. 그레이드 제로는 뭐 약 썼는데 안 뚫린 거예요, 혈관이. 그레이드 1은 조금 뚫렸고요. 그레이드 2A는 반 이상 뚫린 겁니다. 퍼퓨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2B는 반 미만, 반 이상. 근데 TK는 이게 3분의 1 뭐 이렇게 됐어요. 그걸 쓸 필요는 없고요. MTK를 쓰고 MTK에서 기본적으로 2B 이상을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MTK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거다. 근데 MTK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뒤에 그 앞에 뚫린 거 말고도 뒤에 돌아오는 혈관의 플로우까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MR-NGO에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MR-NGO나 CT-NGO는 이건 기본적으로 DSA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거든요. DSA랑 MR의 CT-NGO 차이가 뭐냐면 CT-NGO는 조영제를 써가지고 혈관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혈관이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그 혈관이 이제 뭐 아테리 들어갔다가 모세혈관 들어갔다가 다시 뇌혈관 레벨까지 가기 전에 혈관이 굉장히 그러니까 오른쪽에 막히면 오른쪽 대뇌가 막히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도와줘요. 뇌는 죽지 말라고 원래 없던 길을 만들어서 혈류를 채워주거든요. 그렇게 뒤돌아오는 플로우에 대한 평가가 여기까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CT-NGO나 그 MR-NGO 이민스 그리고 DSA는 그걸 평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미지를 보면 그걸 평가하기 좀 어렵게 이미지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보고 싶은 이미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AOL이라는 거 이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써놓긴 했는데 MTK를 많이 쓰고 AOL은 리커널라이제이션인데 이걸 이렇게 안 뚫렸죠. 여기 피가 안 갑니다. 거의 안 가요. 이거는 AC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피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는 이 혈관에서는 이렇게 먹고 주거든요. 피를. 근데 여기가 다 여기 막혀서 안 못 주니까 옆에 있던 혈관에서 피를 주는 거예요. 이런 돌아오는 플로우는 사실 DSA 말고 평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도 계속 찍어야 되거든요. DSA는. 근데 CT-NGO나 MR-NGO는 그냥 빵 찍고 가거든요.
이건 효과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MT키가 사실 부적절한데 그래도 MT키를 써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아무도. 이게 희한한데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투웨이는 여기서 반 미만. 그러니까 DSA를 평가하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DSA는 실제로 환자 허벅지나 팔에다가 관을 꽂고 그 목 동맥계까지 가서 조영지를 쏘면서 엑스레이로 찍는 거가 DSA입니다. 굉장히 인베시브하죠. 그러니까 쉽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쓰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쓰기도 하지만 뭐 그런 2B는 아까 2A보다 반 이상 차는 것 같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보더라인이 많겠죠. 사실 2A랑 2B가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2B 이상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렵다는 거. 계속 어렵다는 말씀이죠. IIRC에서 혹시 디스크로피시가 생겨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런 DSA 방식으로 퍼퓨전을 보는 것이 리바스큐레이테이션이라는 것이고 혈관이 얼마나 열렸는지를 보는 거다. 이것이 CT에도 얼마나 부적절할 수도 있으나 쓰이긴 한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거는 그때그때 스터디에 따라서 결국 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일괄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DS를 할 수 있으면 DS가 제일 좋은데 CT 현재 MRI의 경우에는 뭘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아마도 MT키가 아니면 AOL 같은 걸 쓰게 될 겁니다. 이건 프로세스이고 가이드라인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에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에서 FDA에서 스탠드가 나왔어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세세하게 했더라고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야 이렇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구나. 점점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고요. 이미징 모델리티 초이스, 센트럴드 리딩은 인터프레이션 어떻게 할 건지 이미지 인터프레이션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블라인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아까 그 튜머에서는 좀 계속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다 이거보다는 알고 특히 스트로크에서는 이제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떻게 에퀴지션 할 건지 얼마나 이런 것들에 다 세세하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스트로크에 당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 튜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렉티브 스터디의 성격이 많고 스트로크는 되게 어전트한 상황이라서 이걸 다 지키기 어렵고 다 지키지 않아도 뭐 대단히 좋은데 실리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규정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뇌졸중 약물의 영상피디엄에서 영상 발굴 기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과제의 주 목표이고요. 제가 사실은 총괄인데 임경원 선생님이 총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셔널 팬텀이 저걸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준을 다 제시하고자 하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라서 올해 기존에 나올 겁니다. PT 팬텀은 그냥 쓰시면 되겠어 문제가 없고 MR 팬텀은 GRE 팬텀 아까 말했던 디퓨저는 임팍 배경을 보여주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팬텀이 필요할 거고 GRE는 헤모리지니까 중요할 건데 이거에 대한 팬텀이 아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품을 할 경우에 팬텀으로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퀴바에는 디퓨전 팬텀이 있고요. GR에는 뉴스 팬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이게 퀴바에서 나온 디퓨전 팬텀이고요. 이게 뉴스에서 만든 팬텀입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8개 산다 끓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 스폰서가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연 선생님, 조현 박사와 함께 이런 표준 문질 공식 인증하는 디자인 저희가 해서 김영호 선생님 디자인을 하셨어요. 외부로. 첫 줄은 T1, 디퓨전, T2는 한꺼번에 디퓨전과 GR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장사하는 거 아닌데 저희가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만들었고요.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라피드를 제일 많이 쓰고요. 올레학을 그 다음이고 노르딕 그룹도 스트로크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불편해서 잘 안 씁니다. 이 두 개가 메인이고 이게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완전히 프라이머리가 아닌 이상은 그냥 소프트웨어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글로벌 동향과 어떻게 팬텀을 찍어야 되나 팬텀을 찍었으면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했고 진료지침 개발 과정을 중에서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안에 담길 내용들은 임파코어를 반영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해머링 트랜스포메이션을 반영하는 영상은 무엇인지, 스테나 오크레시브를 반영하는 무엇인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영상 촬영 기준인 팬텀 사용, 그리고 최소한의 팬텀 스트로크에서의 스탠다드이지, 그리고 어떻게 센트럴라이징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스탠다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다른 기계, 다른 디파트먼트, 다른 병원에서 찍었을 때도 동일한 그 영상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정밀 성과가. 그래서 쉽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이라는 기계랑 2번이라는 기계가 있어서 같은 프로토콜을 찍었는데 같은지 다른지 알려면 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찍고 그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8개 센터에 경상도에 갔다가 그 사람이 땀을 흘리면 어떡합니까? 디퓨저는 온도에 따라도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팬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팬텀은 휘바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스탠다드에 맞춰서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트라이얼 엔드포인트에서 스테너레이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엔드포인트 쓸 때 이걸 이센셜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은 하시더라도 신경은 쓰셔야 됩니다. 다 못하더라도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각 스터디에 따라 다른 거고요. 굉장히 세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나? 30분으로 합니다. 이렇게 빡세게 정하면 10분 정도거든요.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튜머는 시퀀스까지 정해주는데 그게 스트로크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정쩡한 상황이고 실제로 2018년 스트로크 이미징 가이드라인이 ASA 아메리칸 스트로크 어소시에이션과 하트 어소시에이션 나왔는데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트리트먼트를 영상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기본입니다. 그걸 안 지키면 기본적으로 스터디는 나가리기 때문에 절대로 스터디 때 어떤 영상을 한다고 환자의 치료인 것을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스타일션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각 스터디마다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병원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이 병원은 MRI 전체적으로 찍습니까? 안 찍습니다. 알아야 되고 그죠? 낮에만 찍어줍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이걸 다 감안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스터디 디자인 때는 스터라는 그룹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미 스트로크에서의 기본적인 이미징의 리서치라든지 이걸 주도하는 그룹이고 ASA 같은 그룹인데 조금 이름을 달래서 이런 선생님들 만들어서 3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심포지움을 하고 회의 결과를 내거든요. 올해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 내시고 있는 임상 시험의 영상 조건이 있어요. 야, 이런 걸 2014년도에 냈다는 게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2014년도에 이걸 선언했어요. 이 정도를 따르면 될 것 같은데 이 따르기 엄청 어렵습니다. 스피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트리트먼트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에 전제를 스탠다이션이 벌써 들어갑니다. 이 슈드비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도 잘 안 만들어서 전제는 있어요. 이거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은 이제 임신 시하고 해주니까 괜찮겠죠. 리피러스빌리티는 스탠션과 엮이는 거고 센트럴라이징, 인디펜던트를 리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2000년 나와서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최근에 트라이얼들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런 커뮤니티들이 좀 늘어나거든요. 스터디들이. 그리고 2010년도에 새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스트로크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디자인하실 때 꼭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오늘 말씀드린 거는 디자인할 때부터 어떻게 스트로크 디자인되는지, 실제로 임파코어는 아까 말씀드린 레깅 아웃컴은 기본적으로 내경색, 뇌출혈, 내경색 뇌출혈, 그리고 혈관 폐색 재계통 여부 세 가지가 거의 메인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모더레이터들이 쓰이는지, 어떤 스킬이 쓰이는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하는 원고를 셋업을 하는데 응급실에 있는 스캐너가
셋업이 조금 어려워서 사이트 액티베이션이 한동안 계속 안 되고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전트 케이스는 아니면 정말 중환자실 레벨에서 환자를 등록해야 되는 근데 이미지도 같이 필요한 연구가 있게 되면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저는 담당 영상학과 선생님과 기계 그냥 그게 사실은 MR실이나 CT실의 사정을 결국 컨트롤하거나 잘 다루는 사람이 영상학과 선생님인데요. 제가 비슷한 사실은 최근에 그런 콘서트를 많이 갔습니다. 그 뇌경색, 뇌졸중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미징을 워낙에 글로벌하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리퀘어먼트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그 가형한 MR을 늘리는 거나 가형한 CT를 늘리는 그 액세스 과정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은 시스템에 접근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기획 뭐 다른 병원 사정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병원 사정에서는 동일한 기계가 여러 대가 있고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기계를 여러 개를 좀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거나 실제 그게 사실 거의 뇌경색 연구에서는 뇌졸중 연구에서는 거의 답이 약간 사이드 트랙 답은 아니고 그 트랙을 잘 만들고 영상학과 그 방사선사라든지 그 팀장과의 원활한 정말 원활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웃은 게 아니고요. 그 팀장이 이제 가면 굉장히 방사선도 안 움직이고 그래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 하면 어느 정도 그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병원 사정에 따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 애인이 하는 일 중에 보면 응급실에서 MR 찍어야 되잖아요. 그 10분 안에 이러면은 그 우리 프로토콜 거기다 여기 맞춰야 이거 불가능해요. 그 걔네 병원에서 그냥 루틴하게 쓰는 거를 저희가 이 프로토콜에 맞게 좀 살짝만 고쳐주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전에 이제 S제약 8개 사이트 보면은 이게 신경과 선생님들 아무리 얘기해도 영상학과까지 안 가고 응급실까지 안 갑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랩이라 이거 아트와 정치와 프렌드십과 이런 거 일단은 이제 기름칠을 좀 해야 되고요. 그분들 서버에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연구비 전체 규모로 그 연구비 굉장히 작거든요. 그 기름칠을 하고 친해지고 영상학과 응급 영상 담당하시는 분을 잘 이렇게 잘 전화하고 해가지고 그 프로토콜을 여기서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하는 대로 찍으면 임상 시험을 낮아지고 하는 작업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다음에 기기 지정 이런 거 캔서 같은 경우는 좀 스트릭트하게 이런 거 스트릭트하게 하면은 안 되는데 너무 풀어주면서 안 되는 이거는 사전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이언티픽 그 사전 작업 이산 작업은 아니고 이게 기름칠이 아니라 멀티센터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를 미리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병원에서 어떤 시퀀스를 쓰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서 그 시퀀스를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렇지만 스터디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 디자인부터 하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 아마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게 할 때 좋아서 생각해요. 질문 없으시면